안녕하세요. 웰다이 인터뷰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전여선 고려대학교 죽음교육연구센터 연구원을 모시고 호스피스란 어떤 거고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의 실제와 또 구술자서전이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여선입니다. 네. 원래 전여선 선생님은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주로 하는 봉사활동은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하시고 또 교육 강사로 일하시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호스피스란 게 어떤 건지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호스피스에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호스피스는 뭐냐면 말기 진단을 받은 말기 환자가 통증을 완화하고 그리고 이제 신체적, 영적, 사회심리적 돌봄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이제 통증 조절도 받지만 심리적 안정 그런 서비스를 다 받는 총체적 돌봄을 받는 그런 것을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이 마지막까지 존엄하다라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 제정에 참여한 연명의료 결정법의 정식 이름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명칭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때 그러면 그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치료가 뭐냐? 그게 바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조건, 자격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 호스피스에 내가 이제 쭉 암 치료를, 항암 치료를 받든지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다. 이분이 치료에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소위 말하는 정말 연명의료가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결정이 되어졌을 때 말기 진단 소견서를 가지고 호스피스 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원할 때 당시는 말기 진단도 있어야 하지만 이분이 내가 호스피스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다, 비치료적인 것에 돌봄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주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대부분 호스피스 언제 가면 좋은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와 미국 공이 6개월의 잔여 기간을 두고 내 생존이 6개월이다 할 때부터 호스피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서에서 내가 연명의료 하지 않기로 작성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연명의료를 작성을 하고 나서 연명의료 안 받기로 했는데 호스피스를 갔을 때는 어떤 점이 있냐면 이분의 통증 완화가 가장 크기 때문에 통증 완화하는 걸 가장 큰 목표로 삼고요. 만약에 호스피스를 가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요양병원이나 다른 기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스피스에 오시면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그분들의 통증도 조절을 받지만 또 이분들의 신체적인 통증 마찬가지로 영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심리사회적인 돌봄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로부터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가지고 다시 좀 여쭤보면 당신은 이제 말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치료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을 때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럼 일반적으로는 호스피스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선택하는 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실은 어떤 건가요? 대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시나요? 대부분은 지금 이제 그 호스피스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제가 사전연명의료서를 작성해드리고 꼭 당부드리는 거는 이건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호스피스 기관이 말기암 환자만이 입원형으로 호스피스에 입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다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임종 단계에 가서 호스피스에 입원이 안 되느냐?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작년 21년 데이터로 25만 명이고요. 유병 환자가 225만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입원형에 입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지금 우리 기간은 90개고 병상은 1,500병상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그래서 호스피스 대상 질환이라는 게 사실 말기암도 있고 그 다음에 폐쇄성 호흡기 질환, 그 다음 간경화, 말기 간경화, 에이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용을 다 못해요. 말기암만 이용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환자들은 어떡하냐? 가정형이나 자문형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호스피스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이분을 케어하는 거고 자문형 일반 병동에서 이제 똑같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상이 부족합니다. 입원 병상은 전체 우리나라가 90개 기관밖에 없고요. 병상은 1,500병상이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대상 질환별 이용률은 2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은. 호스피스에 오려고 해도. 그러면 입원은 병실이 부족하니까 네. 한계가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입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호스피스 네. 돌봄을 받는 거. 네, 그렇습니다. 때지는 기존 일반 병실에 있으면서 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거. 이런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원하면 다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호스피스 대상 질환의 4가지에 해당하는 이분들은 입원형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입원해 있다 보니까 가정에 가고 싶어 그럼 가정형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은 모든 호스피스 병동이 입원형과 가정형과 자문형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형을 하는 그 병원을 또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90개 기관은 입원형은 거의 다 하는데요. 자문형과 가정형까지 골고루 소아 청소년 병 이제 완화 의료까지 하는 데는 우리나라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이 정도로 부족합니다, 사실. 그럼 바람직한 거는 네. 호스피스 돌봄을 원하는 분들은 그 형편과 희망에 따라서 입원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집에서 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또는 기존에 내가 있는 병원에서 네. 치료를 받으면서 네. 호스피스 서비스를 병행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어가 우리가 호스피스는 통증의 완화 의료라서 치료의 개념은 아닙니다. 예. 치료를 하면 병증이 나야 하지만 치료의 개념은 아니고 완화의 개념이라서 치료가 아니고 이분이 마지막까지 편안히 임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항암 치료를 더 이상 안 받는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런 치료의 부분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임종 단계까지의 필요한 부분들 약물 같은 거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이제 통증 완화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너무 심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화 자문형에 머물고 계신다고 해서 이분이 내가 그럼 일반 병원이니까 치료를 받아 그런 거는 이제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형에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오더를 받습니다. 전문 담당 이제 의사에게 이렇게 처방하세요. 그분이 통증이 이르니 이렇게 하세요라는 그 정도의 어드바이스를 받아가면서 하는 거죠. 자문형은. 네. 이 호스피스가 아까 병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랬는데 네. 이게 좀 수요가 많아지면 앞으로는 호스피스 병실도 많아지고 호스피스 서비스도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지금 제가 아까 입원형이 지금 기간이 9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정부가 그 호스피스 완화에 대한 그 대책에 대한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년부터 23년까지 1차의 그런 계획이 끝났는데 요양병원까지 그러면 한번 이걸 확대해보자 했지만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이 문을 닫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범사업하는 공간이 줄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9년부터 계속 89개, 90개 이 선을 못 넘어가요. 기간수가.
그러니 이거를 이제 정부 전체적인 그런 정책 지원이 아닌 다음에야 이거를 확장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계신 분들은 뭐냐면 차라리 시립, 구립, 시공부로 해라. 그러면 지역 돌봄도 될 수 있고 훨씬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정부가 좀 대안을 갖고 가는 게 어떻겠냐. 근데 저는 사실 상급병원에서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20%밖에 우리가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호스피스가 활성화되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 치료 중심, 끝까지 뭐든지 다 해보자,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이런 정서가 병원에도 있고 환자와 가족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벽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호스피스가 일반 민간 병원들이 하기에는 수익성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톨릭 의과대학교 쪽에 병원들은 그런 이 호스피스 병동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병원들의 호스피스 병동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시군구 단위의 공립, 그 호스피스 시설이 참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는 자원봉사자라는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병원에는 그 뭐 간병인을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있지만 자원봉사자라는 특정한 기능이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일반 병원에 가시면 의사, 간호사, 복지사까지는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는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돌봄하는 성직자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자의 역할,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걸까? 환자들은 대부분 와상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발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분이 많아서 이분들의 세발, 머리 감기고 목욕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발 마사지, 왜냐하면 부종이 너무 심해서 제가 볼 때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끝까지 부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아로마 오일로 발끝에서 무릎 위까지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해드리거든요. 그럼 붓기가 좀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누워 계시기 때문에 장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사지를 통해서 이분들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간병인들도 처음에 이렇게 보호자가 간병인으로 오실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분밖에 들어오질 못하니 이분이 할머니가 80세인데 할아버지가 85세예요. 그러면 간병이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간병비는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한 달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호스피스가 개인 부담이, 본인 부담이 5% 있지만 간병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고령에 또 간병인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간병을 못하니까 봉사자가 손이 참 많이 가요. 이제 그렇긴 한데 이 봉사자들은 뭐냐면 그래서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시트도 교체를 해야 되고 수액에 꽂혀 있으니까 환희 교체가 안 되시는 거예요. 환희 교체도 해드려야 되고 일단 말벗도 해드리고 그리고 휠체어 타는 거 이런 것도 도와드리고 내 몸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손과 발이 할 수 없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이제 말벗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호스피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환자를 돌보는 것도 있는데요. 보호자를 돌본다는 게 일반 병원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또 호스피스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환자가 돌아가셨어요. 고인이 되셨잖아요. 저희가 그런 임종 과정도 전부 다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방 막 임종하셨지만 환희 막 교체하고 기저귀 다시 채우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종교의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안치실로 내려가시는 거라서 그 과정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인은 가셨지만 보호자는 어때요? 이제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호스피스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별 가족을 케어를 합니다. 1년 반 동안.
그래서 이제 DM을 발송하고 전화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분들을 모셔서 식사를 하고 이분들의 뭐 색채요법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호스피스만에 있는 사별가족 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 병동에는 돌아가셨으면 고인에 대해서 장례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호스피스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래 시슬리 손더스라고 영국에 계신 그분이 제일 처음에 이제 창시를 했지만 그분의 철학이 그거거든요. 마지막까지 당신은 소중합니다예요. 그래서 호스피스에는 모든 분이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뭐 이렇게 살인을 했어. 내지는 어떤 사람을 힘들게 했어. 그렇지만 그분의 마지막 임종까지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그게 가장 큰 철학이기도 해요. 네. 환자를 네. 떠나보낸 분, 네. 그러니까 사별한 가족들에 대한 돌봄까지 네. 네. 호스피스 영역이다. 네. 그거는 정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자살 문제가 심각한데 네. 특히 자살 가족이 발생한 그 네. 유족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 경찰관들이 죽음 조사하러 와서 마치 범인 취급하듯이 하니까 네, 맞아요. 그냥 비통하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의혹을 마치 수사하듯이 하면은 네.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중고통이 되죠. 예, 그런 점에서 이 자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경찰들이 그 유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지를 잘 고려하고 그런 것을 감안한 네. 좀 기본 소양을 갖춘 훈련된 네. 그 활동이 필요한 건데 네. 여기는 그 사별 가족에 대한 돌봄을 그것도 장례 기간 잠깐이 아니라 그 네. 뒤에 1년이 넘게까지 네. 그걸 한다는 건 굉장히 아주 뜻있고 꼭 필요한 일 같네요. 네. 그 사별 가족과의 어떤 이 관계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라든가 소개해 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사별 가족에 대해서 이제 다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하시지만 1년이 지났어도 굉장히 이제 눈물과 아픔의 생활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이게 구술자서전,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분의 내 삶을 정리하는 그 부분을 담아서 그 다음에 글로 썼기 때문에 개별적이게 만날 수 있었어요, 두 분을. 원래는 자원봉사자는 그 호스피스의 그런 보호자나 그 위의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정보를 이제 신상 정보 이런 게 유출된다고 했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는 만나는 건 가능한데 밖에서 만나는 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구술자서전 덕분에 두 분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사례가 있어요. 한 분의 사례는 엄마가 이제 80대인데 제일 처음에 단간암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데 1년 2개월을 통원 치료를 하셨어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호스피스로 전원을 하셨는데 곧 돌아가실 거라고 하고 전원을 했는데요. 8개월을 계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호스피스가 입원하는 기간이 있다고 했는데 8개월을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호스피스마다 병원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2주, 한 달, 저희 병원은 6개월, 그러니까 60일, 2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 그 기간 내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기 환자인데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상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임종에 급박한 환자는 옮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건강보험에서도 3일까지는 봐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또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분이 옮겼다가 여기 갔다가 부천의 성모병원, 은평 오셨다가 여의도 가셨다가 서울 성모 4번을 옮기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했는데 이 따님이 얼마나 특별한 따님인지 엄마의 어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단 한 군데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8개월 동안.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너무나 잘 케어를 하니까요. 그리고 체위 변경이 중요한데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서 체위 변경을 했어요. 따님이. 그리고 늘 닦여서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면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사실은 독박간병을 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늘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픈 걸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가 다 내려앉고 막 그랬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만났을 때는 이제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시간에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호스피스가 됐던 어떤 말기 환자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독박간병을 하지 마세요.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세요. 한 사람만 8개월, 1년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려니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 전문가였는데 경력이 단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 많이 힘들어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염 수습하는 것도 따님이 했어요, 같이. 그래서 그랬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남편이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은 사실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렇게 넘기는 게 연하곤란이 좀 증세가 있으니 뭘 넘기지 마세요. 잘못 넘어가면 이렇게 큰일 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뭔가를 섞어서 계속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발톱이 다시 나더라고요. 1월 달에 들어오셔서 한 달이면 어렵다 이랬는데 6월 25일에 이분이 임종을 하셨는데 이분이 임종하시는 그 기간 내 6개월 계시는 동안에 물론 들어갔다 나왔다 하신 거예요. 금혼식을 하셨어요.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결혼 50주년이 되신 거. 네.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뭐가 있냐면 심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소음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딱 보니까 사회복지사 상담하고 보니까 이분이 금혼식이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전부 다 이렇게 봉사자랑 다 해서 가족이 와서 케이크 자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금혼식을 해드렸어요. 축하해드리고. 네, 그래서 그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분이 내가 호스피스에 있어 보니까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았고 감사해서 제가 얼마 전에 뵀는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호스피스 전도사가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병원에 있을 때 병원 식구들이 잘해주기도 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호스피스, 특별히 사별가족의 그 기억이 남네요. 두 분.